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먼24 헤드라인입니다. 경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지표 조작이 드러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는 기금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라질의 무역 수지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호재가 되는 동시에 북한발 리스크 등의 악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직원의 병원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오늘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해 12월 17곳 감소하며 10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월 4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쌓인 눈 때문에 출근길 대란이 우려되는 아침입니다. 저도 아침에 분당에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무척 힘들더라고요.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초중고교의 등교 시간을 1시간 연기했다고 하는데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 어떤지 서울시경의 정경민 교통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캐스터. 네, 서울시내 교통정보입니다. 눈이 내리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통제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 감사원길과 부학산길 통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은평 터널 입구 역시도 통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미리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중랑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는 다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월릉교 부근부터 정체가 아주 심한데요. 월릉교부터 중랑교까지 가는데 이제는 30분 정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월릉교를 지나서 성동교에서 용비교 구간 아직까지는 교통망만 꾸준하게 이어지는 정도고요.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시흥으로 가는 길 교통량도 몰리고 있지만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산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반대 도심 방향으로도 신성교 아래 지날 때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이촌동 구간으로도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과천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길 동작대로 아직까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네, 서울시경의 정경민 교통캐스터와 함께 지금 현재 도로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료 화면 보셨겠지만 꽤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월 4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요. 새해 투자계획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대기업들의 속사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 발표가 속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발표 시점도 차일피일 새 정부의 눈치만 보며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SK 최태원 회장의 실형 선고를 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의 망설임은 우리 경제 활력에 좋은 영향을 줄 리는 없겠죠. 잠시 후 이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4,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작년 12월과 1월에 취업자 수 증가와 제조업 지수의 개선 등 경제 지표의 호조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9만 6천 명으로 기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1%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1.08% 올랐으며 14,00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1.18% 올랐습니다. 3,17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1,513.17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네, 2월 4일입니다. 가넷, 하트포드 파이낸셜, 연브랜즈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월 5일에는 켈로그와 월트 디즈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월 6일입니다. 크래프트푸즈, 폴로 랄프로렌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2월 7일에는 뉴욕타임즈, 하스브로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월 8일입니다. 아메리카 온라인, 무디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유럽도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모두 상승했는데요. 유로존 제조업 경기의 개선도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1월 제조업 지수는 53.1을 기록하며 9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고요. 소비심리지수도 예상을 상회하는 73.8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12% 급등했습니다. 6,347선에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도 역시 1.1% 오르면서 3,77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74% 올랐습니다. 7,83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주요국 증시 항생지수를 제외하고 상승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4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는 HSBC와 마킷이 발표한 중국 제조업 PMI가 52.3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47% 올랐습니다. 11,191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1.41% 급등하면서 2,4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홍콩 항생 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 23,72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외환 규제책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네, 8.4원 올랐습니다. 1,097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윤진 기자, 죄송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진 기자. 네, 머니국 증권부 최윤진입니다. 전주 뉴욕 증시는 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200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4,000선을 돌파한 데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급등 장세가 연출된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 지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5만 7천 명 늘어나며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고 1월 실업률은 7.9%로 전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9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며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선행지표로 쓰이는 미국의 1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73.8을 기록하며 당초 발표했던 예비치 71.3에서 상향 조정됐고 전망치보다도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건설 지출도 전월 대비 0.9% 오름세 나타냈고 지난해 연간 건설 지출도 전년 대비 9.2% 증가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부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1월 ISM 제조업 지수도 53.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큰 폭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임과 동시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을 2달 연속 넘어선 것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기 때문에 금융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45%, JP모건 체이스가 1.7%, 시티그룹이 1.9%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미국과 같은 이유로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존 제조업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9를 기록하며 지난달 46.1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여파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럽 제조업 경기가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다며 투자 심리 개선에 더욱 활기를 넣어줬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도 금융주가 좋은 흐름 보인 가운데 원자재 종목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에 대한 대설경보를 내리고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를,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15cm, 충청 남부와 경북 내륙, 강원 동해안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렸으며 오늘 4일 오전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시간은 1시간씩 늦춰질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지표 조작이 드러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는 기금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IMF 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확한 GDP와 인플레이션 수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IMF가 창설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에 불신임을 내린 것으로 이번 결정으로 아르헨티나는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무역 수지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는 1월 무역 수지가 40억 3,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 수지 통계를 시작한 1959년 이래 가장 저조한 수치였습니다. 한편 브라질의 지난해 산업 생산도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돼 브라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양 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월 코스피가 참 힘없이 밀려났죠. 이번 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박상정 기자가 살펴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각종 악재의 해소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피는 환율, 수급, 실적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지난 1월 2010선에서 19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3대 악재 가운데 환율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 등 이슈가 등장해 원화 강세 추이는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회복과 함께 엔화의 비정상적 약세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라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환율 회복을 근거로 수출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조언합니다.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 부진과 외국인 매도세가 바뀌지 않아 단기 반등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꾸준히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지가 관심사입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짧은 만큼 연휴를 의식한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 밖에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와 무역 수지, 중국 무역 수지와 신규 대출 발표가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엔저 효과로 인해 일본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일본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기업이 71개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기록한 47곳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엔약세 정책으로 일본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세의 도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적용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베이징시와 광둥성, 광저우시 등 대도시로 확대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동산세가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도입을 연기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데 아주 여념이 없죠. 이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원화값이 오를 때 돈을 벌 수 있는 환테크 전략, 김유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행회사 하나투어의 주가는 1월 한 달 동안 16.23%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올린 포스코도 같은 기간 2% 넘게 올랐고 농심도 3% 가까이 뛰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에도 이들 회사들은 원화 강세 수혜주라는 점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단단한 펀더멘털이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예상됩니다. 한때 1,0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과 당국 개입으로 다시 1,090원대로 올랐지만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통화 절하로 다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과 항공, 음식료, 철강 등 내수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해외 펀드 투자자라면 가입한 펀드가 환 해지형인지 환 노출형인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환 해지형은 환율을 고정해놓기 때문에 환차손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 노출형은 원화값이 오른 만큼 환산 때 손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올 들어 환율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엔화 예금도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것을 염두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통화 선물이나 FX 마진 거래 등은 높은 위험성 탓에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삼성전자 불사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STI 서비스 직원 34살 박모 씨의 병원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오늘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사고 직후 박 씨가 이송된 화성 동탄 성심병원과 다시 옮겨져 사망 직전까지 치료를 받은 서울 한강 성심병원 등 두 곳입니다. 경찰은 박 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사고 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도요타의 1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등에 따르면 1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늘어난 104만 3,192대를 기록했고 도요타는 15만 7,725대를 판매해 27% 급증했습니다. 이는 신차 출시와 엔저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경우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해 12월 17곳이 감소하며 10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62개 대기업 소속회사 수는 1,774개로 전월 대비 17개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6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기처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같은 직접 치료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기초 체력 강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 박정숙 씨. 박 씨의 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통증과 이어질 항암 화학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박 씨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항암 자체가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걸 사실 견딜 수 있을런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기 위해 면역력을 먼저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박 씨가 6달 남짓 한방 면역 치료를 받은 결과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백혈구 수치 또한 항암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한방암 전문 치료기관이 전이암 환자 112명을 대상으로 면역 치료를 시행한 결과 통증이 완화되고 식욕을 증진시켜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은 참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전이와 재발이 문제가 되는데요. 면역력을 강화해서 전이와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식습관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접시 이상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치우쳐서 드시지 마시고요. 색깔별로 최대한 맞춰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매경 헬스 김수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애플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제2의 노키아 사태 수순을 밟는다는 잿빛 전망이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모처럼 애플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판매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기관 발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 4분기 동안 미국에서 1,770만 대 휴대폰을 판매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1,68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애플은 휴대폰 시장의 34%를, 삼성전자는 32%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플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앱스토어의 뛰어난 환경과 판매 매장에 대한 보조금 등이 위력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다시 갤럭시 S4를 발표하면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에 유럽이 한 발짝 내딛는 블룸버그 기사가 소개됐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이 지난 2011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긴급대출 가운데 35억 유로 우리 돈 약 5조 2,248억 원을 다음 주 상환할 예정이라고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11년 유럽 금융위기 당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들에게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에 걸쳐 총 1조 185조 유로를 대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긴급 자금 대출을 할 당시 특히 독일에서 자금 공급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많이 우려를 했지만 조기 상환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성이 낮아지고 안정권에 들어설 채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2차 긴급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다음 달에도 은행들이 조기 상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총 상환액은 긴급 대출의 금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이 바라본 시각에 대해서 한번 기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통신은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이 아시아 최대의 소비 가전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가족 간 분쟁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TV 메모리칩 제조업체로서 애플과 소니, 파나소닉을 따돌리는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에서 이 회장이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이 회장이 패소했다면 삼성그룹 전체에서 주주재편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와 함께 간밤에 들어온 외신 정리해봤습니다. 자,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지금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출근길입니다. 뒤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계속 눈은 내리고 있고요. 도로에 쌓인 눈은 정말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MBN의 최승미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승미 캐스터. 네, 오늘이 이춘인데요. 이춘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밤새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대설특보는 조금씩 해제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눈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길이 상당히 미끄러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어제부터 밤새 내린 눈의 양부터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cm 이상 내려 쌓인 곳이 많습니다. 서울은 16.5cm, 문산은 14.5cm, 인천도 13.7cm가 내렸는데요. 서울 지역에 어제만 내린 9cm 정도의 눈은 2월에 내린 눈 중에서 지난 2001년 이후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 눈은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그래도 길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빙판길이 예상되니까 다니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에 기온까지 낮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다행히도 기온은 크게 낮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0.7도, 춘천이 영하 3.3도, 대구는 0.8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평년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곳곳에 차량이 통제되고 사람이나 차 할 것 없이 거북이 걸음인데요. 오늘은 눈과 미끄러운 길에 의한 사고 없도록 온종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MBN에서 최승미였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 어떠셨어요?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예.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하루 종일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한글과 컴퓨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그 한글 컴퓨터는 그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육박하는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쪽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급락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한가까지 추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그동안에 조정이 없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인 VM웨어와 전략적인 제휴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VM웨어가 실적 부진을 기록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향후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시장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국내 최고 수준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모바일 오피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악재가 있다면은 소프트프롬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자금 조달 대부분을 한글과 컴퓨터의 주식담보대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주식담보대출이 크게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주담보 비율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위험 부분은 분명히 좀 인지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한글과 컴퓨터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기관에서는 3일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만 원대에서 지금 18,600원까지 밀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외국인은 3일간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급 주체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고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모바일과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을 아무래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이고요. 다만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낮은 최대 주주 지분율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 정리했을 때 어떤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증권사도 3만 원 부근까지도 제시를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높은 가격까지는 좀 단기간에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루 종일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새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 발표가 속속 이어져야 하지만 그 발표 시점도 지금 차일피일 새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늦추고 있는 것 같고요. 출범 20여일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대기업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김유경 기자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2013년 2월에 접어들었는데 기업들이 이렇다 할 투자 계획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좀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지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 일단 경기가 가장 안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저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10대 그룹사 가운데서 올해 투자 계획을 세운 곳은 LG, 포스코, 대한항공이 3곳뿐입니다. 평시 같았으면 모든 기업들이 진작에 투자 계획을 내놓고 이제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를 많이 했을 텐데요. 올해는 아직도 가닥을 못 잡은 상황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정치적 문제와 글로벌 경제 이 두 가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요. 아직 박근혜 당선인의 구체적인 경제 구성 초안이 사실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입장으로서는 투자 계획을 섣불리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이전까지 대선 주자들 혹은 그 대통령 당선인들이 그 국토개발을 포함해서 신성장 산업을 한두 개씩 들고 나왔는데 일단 박 당선인의 경우는 성장보다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그 경제 민주화를 그 화두로 꼽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창투사나 미래창조과학 같은 화두는 꺼내긴 했는데요. 아직은 와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얘기라 좀 구체화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풀어낼지도 아직은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투자 계획을 가로막는 이유로 꼽힙니다. 최근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기업 경기나 각종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2013년도, 2012년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그 미 FOMC가 지난해 회의에서 2015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상 2015년까지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 비공식적인 전망을 내린 셈입니다. 이 때문에 그 글로벌 소비는 여전히 침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 판매나 서비스업 침체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그 투자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환율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글로벌 여건이 좀 나빠지면서 환율 문제가 이제 상시 리스크로 좀 인식이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기업으로서는 그 투자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에 최태원 SK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지금 징역 4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지금 대기업 회장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위축시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그 대기업 회장들의 사회적 책임, 그 도덕적 의무 중시 바람 역시 기업의 투자를 그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 이번에 SK그룹이 그 최태원 회장의 구속과 함께요, 그 STX 펜오션 인수전에 참여할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투자를 약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은 기업에서 절대적입니다. 그 회사의 중장기 플랜을 짜거나 그 재무 회계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대외 업무까지 총괄하는데 그 정치권이 그 CEO를 쥐고 흔든다면 그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 정부 정책이다 일단 보복으로 재계가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속된 말로 일단 기업들은 돈이 된다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든다는 말이 있죠. 그 돈을 벌고 싶어도 일단은 CEO가 부재된 상황이라서 그 상황적 한계나 그 대내적 악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내 재벌들이 사실 그 초법적 지위를 누렸던 건 사실인데요. 그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중에 그 재벌 총수들이 누렸던 특권을 깨트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기업들의 힘을 빌어서 경제 성장을 일굴 것이냐, 뭐 두 가지 그 스펙트럼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CEO 리스크와 기업 투자의 관계의 그 관계 곡선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좀 임기 중에 계속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가져가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박 당선인께서 아직 취임도 아직 안 하셨고 그 총리나 부총리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정책 기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시장의 전망을 좀 전해드리자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 적정선에서 그 재벌 총수들과의 그 조율을 어느 정도 이루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 정권 초기에는 그 대통령으로서 그 추진력을 갖고 국가 경제를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실제로 박 당선인 경우에 그 국정 운영 구상을 좀 보면요. 복지 부분은 그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현재 재정에서 좀 얹혀주는 정도로 일단 재정을 잡고요. 그 복지보다는 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거나 그 새 부처를 설립한 것을 보면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데요. 좀 신성장 동력을 좀 적극적으로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뭐가 됐든 좀 찾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민간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고 그 기업 가계로 좀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벌 총수와의 협업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연간 경제 성장률이 그 대통령의 그 매년 성적표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요. 그 무작정 재벌 때리기에만 그 몰두하기보다는 적정선에서 그 미래 성장 산업을 찾고 재벌들과의 타협선을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유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김유경 기자와 살펴보기도 했지만 재계들의 고민 깊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약길 교수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시는데 힘드셨죠? 네, 좀 힘들었습니다. 예, 네. 돌아가실 때도 좀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눠봤지만 최근 대기업들이요. 네. 경기 불확실성과 지금 새 정부 대기업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발표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도 4분기 결과를 보면은 주요 상장사 37곳
37개 회사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 어닝 샤크에 따라 예. 다시 말하면은 뭐 보통 평균 마이너스 50% 정도의 이익 삭감을 당한 그러한 회사가 한 19곳.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래서 뭐 조금 이익이 예상보다 좀 올라간 데는 한 5군데밖에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여튼 대부분의 주요 상장사들이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투자를 금년도에 신년도에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 투자를 확정 못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를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기는 1분기, 그러니까 금년도 1분기 동안 한 113개의 주요 상장사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72.6%, 뭐 한 4분의 3 정도가 사실상 이익이 지난 4, 4분기보다도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분기 내지 2분기까지는 상반기 동안 주요한 그런 그 모멘텀을 발휘하기가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해외 요인이 의외로 지금 아시다시피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사실상 해외 요인적인 그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시 또 유럽 위기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 개혁이랄까 그런 것도 원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그냥 차환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뭐 그리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문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일부 상환해주는, 그러니까 차환해주는 그러한 것만 하고 있지 기본적인 그 부채 구조의 해결 혹은 예를 들자면 구조개혁을 통해서 그 부채 수준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낮추고 하는 그런 구조개혁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랄까요. 그런 것은 아직도 활발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결국은 지금 제가 보기엔 작년 4, 4분기에 대한 경기 전망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나 정부인 기재부 쪽에서 전부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 혹은 경제 불황에 대한 대책이 좀 실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실기는 지금 1, 4분기 동안도 사실상 계속될 수가 있고 아직 정부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권 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금년도 예산 계획 혹은 투자 계획을 확정시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유럽이 어떤 미봉책으로 재정 위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유럽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물 경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기업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도 구속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가져가게 될 기업에 대한 재벌 기업에 대한 어떤 태도, 정책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확실성이 있고 또한 그 정책 간의 어떤 그 조화랄까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맨데이트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맨데이트.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급속히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비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라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시그널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또 어떤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 같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 같은 데에서는 비메모리라든가 메모리 쪽, 특히 디스플레이 쪽으로 대규모 아마 시설 투자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예상되는 건 적어도 한 50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 투자로 한 60-70%,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투자로서 한 30-40%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혹은 부동산 시장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큰 투자는 어차피 부동산 투자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장 부지라든가 입지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부속 시설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딸려가기 때문에 크게 결정을 못하고 아직 분명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이번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4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항소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배임이라는 것이요. 결국 이제 사실 재벌들이 기업들이 어떤 그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데 대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기준이 또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물론 뭐 그것이 화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이 아닌 건 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벌의 그동안의 뭐 배임의 문제라든가 일부 재벌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 기준, 뭐 사회적 책임을 떠나서라도 기업을 하는 어떤 그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회계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한 20-30년 동안 했던 것과는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정치권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노조와의 문제라든가 기업 내에서의 사원들과의 문제라든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준 자체가 굉장히 고양됐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거기에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모든 대기업이 그러면 전부 배임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볼 때 일부의 어떤 그런 뭐 과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침소봉대돼 가지고 전체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정부도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대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지금 올해 투자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데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중소기업은 수출 중소기업이 전체의 뭐 20% 안팎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으니까요. 내수기업의 경우에 80%가 지금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역시 내수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많이 침체되어 있고요.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다만 한 가지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매일경제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규제 내지는 이런 거에 뭐 서로 상충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개수를 쉬우면 한 1,200개 정도의 지원 정책이 나타나고 있고 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일관성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 자체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스트림라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나치게 이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이제 중구난방으로 백화점 열거식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좀 조화롭게 연계가 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효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와 함께요. 최근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외 투자 계획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기업의 어려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최근 우리 한국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창조 경제죠. 창조 경제는 정보기술, IT 등의 지식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스마트워크란 말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정부에서도 스마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정우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눈 때문에 운전길 굉장히 고생스러우셨죠? 네, 스마트워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스마트워크의 중요성이 좀 절실히 느껴지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스마트워크가 뭡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듣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스마트워크는 한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얘기하는 스마트 혁명이라고 하죠.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얘기인데 모바일 근무, 뭐 이동 근무,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 그다음에 재택 근무 이런 것들을 전부 혼합을 한 근무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터나 근로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최근 들어서 인터넷의 발전이 눈부시게 일어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적극 채용되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린 녹색 혁명의 효과도 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는 보다 유연하게 가족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로 이상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는 같은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스마트워크가 절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과거에도 뭐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워크하고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요? 예, IT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뭐 텔레커뮤팅부터 시작해서 유연근무까지. 근데 지금까지의 추진이 되어왔던 업무들은 사실 생산성 측정이 명확했던 업무들, 너무 비근한 예민다만 뭐 집에 가서 봉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특허청 심사관처럼 집에서 심사를 해서 하루에 몇 개를 한다든가 같은 것들이 주로 주 포커스였었는데 지금의 스마트워크는 사실 업무 성격에 규정해서 기인되기보다는 업무 형태가 변화한 거를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되었던 시절의 정보 기술보다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옛날에 우리가 그거를 못했던, 꺼려왔던 점들의 이유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다가왔다고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스마트워크 환경이 우리 사회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들의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많이 지금 벌써 달라지고 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사실은 대부분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는 8시에 들어가고 사실 가족 보는 시간보다는 직장 동료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시절이고요. 직장 근무라고 하는 것이 9시에 들어가면 6시까지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패러다임이었었는데 그런 근로들이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동사무소 예를 많이 들고요. 요즘은 동사무소라는 얘기를 안 쓰죠. 근데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의 형태와 옛날 분들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근로의 형태를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지식 근로나 서비스형 업무들이 얼마만큼 우리 업무에 들어왔는지를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반영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기획이나 창조력이나 그런 것들을 부여해주는 영어로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 지금 현재의 환경에서는 정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환경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삶의 변화는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런 거겠죠. 예. 뭐.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동 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골라서 일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질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사실은 일을 하는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대면 접촉도 줄어들 것이고 관계가 소홀해짐에 따라서 오히려 생산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지금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에 관한 연구 경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업무 형태의 변화에 관한 이 연구들을 보면 사실은 이것들이 양날의 칼로 작동을 해왔다는 것이 아직은 연구계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일하기 좋은 시간에 일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낮에는 애를 보고 밤에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또는 또 매니저에 따라서 물리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는 거가 주 관심사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게으름을 피고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면에서 여러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명확하지 않고요. 다른 모든 일이나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환경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주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의 어떤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스마트워크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IT 부분도 성장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물리적으로는요. 그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집안이나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서 인테리어 산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본사에서도 사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의 재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인테리어 산업이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에 스마트 기기들을 도입하면서 데이터망의 확충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지금 증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관련 산업의 직접적인 산업 말고 그 간접적인 효과 같은 것들은 지금 유럽 시장 같은 데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스마트워크 센터가 어떤 기업의 독자적인 센터가 아니라 그 지역에다 만들어 놓고 여러 기업의 직원들이나 공공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효과 같은 것들이 있죠. 서로 간접적으로 영어로는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간에 품앗이를 해준다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그 벤처 산업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 도요타의 30년 후에 비전서를 봤더니 앞으로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만 앞으로는 건설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워크 환경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 그만큼 물리적인 이동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재택 업무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전략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자, 앞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벤처 기업들끼리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창의성이나 이런 거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경제적 효과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 아직까지 스마트워크가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수치들은 아직 없습니다만 한 군데 대기업에서 추정한 내용으로 보면 일단 국가 경제에 한 15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50만 명 정도의 추가 고용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그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에 있어서도 한 0.6명 정도 올라갈 거라고 또 얘기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좀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통해서 또 활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식어가고 있는 그런 잠재 성장력 좀 이끌어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와 함께 스마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눈길 만만치 않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눈피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